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장은 쉽지만 한 문장 안에 들어간 개념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쉽게 읽히지는 않는 책이 있기는 혼자 이제 이걸 읽는다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잘 써놓으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가 작가한테 참 원하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쭉 열심히 힘겹게 따라가다가 그 15분 도지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됐다. 이제부터 이제 나올 거야. 딱 기대 엄청 했는데. 근데 저는 처음부터 좋긴 했어요. 왜냐면 그 며칠 전에 그 최경 씨가 그 우리 뭐죠? 해법? 건축해법? 서울해법 읽었을 때 토론한 거 유튜브에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보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얘기했어요. 엄청 까다로워. 왜냐면 그 도시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없이 도시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 사실은 그 기준이 다 있지만 이런 책을 쓸 거면은 앞에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 건축가 교수님들이 쓴 책, 그 서울해법도 그렇고 또 저기 어디죠? 공간에서 나온 서울 어바니즘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고 서울은 이런 면에서 좀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책을 읽었잖아요. 이 책은 이상적인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말이 안 돼서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답답해서 앞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냥 이와 같이 다양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책. 계속 이 책은 그냥 그런 책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대한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 여기 뭐지? 4가지. 뭐 도시에 꼭 있어야 되는 4가지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도시에는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맞냐? 아니면 그건 왜 또 안 들어갔냐? 뭐 네가 뭐 무슨 뭐 진리처럼 얘기하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도시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그런 걸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환경 문제를 여기 안에 끌고 들어와서 도시를 들어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다.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되게 정신없이 읽는데 난 빨리 읽고 싶은데 문장이 쉽지만 어쨌든 어떤 개념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읽으면서 다시 꼭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잘 넘어갔어요. 50편까지 한 번에 읽었는데? 잘 넘어갔지만 한 번 나중에 좀 다시 더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고 싶은데 생각을 하면서 읽기에도 난 다시 읽고 싶은 게 그게 그제였는데 진짜 수능으로 그걸 못 읽어서 이 책을 마무리를 못한 것은 지금 너무 찝찝하다. 뭔가 딱 정리된 상태로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되게 그러니까 끊겨버렸어. 저는 그냥 보면서 이게 건축가나 도시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주는 어떤 분석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를 파고들 때는 기후 문제라던가 교통 문제라던가 파고들면 그때 이제 그 전문 분야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확실한 어떤 증빙된 이야기들을 이제 아주 총망라하면서 이분이 그런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융복한 연구 같은데 복잡계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어떻게 상호적인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야기했느냐에 대한 그런 정량적 분석 지표 같은 것들이 뭐 파리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유럽을 기반으로 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건축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기후재난 같은 거 특히 준비할 때 건축가들은 생각보다 이런 지표에 되게 약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느낌으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의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냐보다 어떤 도시가 더 나은 도시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이제 후반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창의적 사고의 기반을 열어주는 단계가 도시에 대한 고민의 어떤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고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몇 개 그냥 좋은 개념어들을 습득했다? 시간성 개념 맞아요. 몇 개를 되게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앞에가 이거를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읽지 않고 앞에 시간성이랑 거리 개념 되게 중요하고 그 얘기를 서두에 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밀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중밀도나 저밀도를 이렇게 쫙 펼쳐놔야 되고 다중심의 도시로 가야 되고 그 다중심의 도시 안에서 개인들이 제가 약간 좀 이게 약간 로맨틱한 표현인가 부드러운 표현인가 생각했는데 평온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평온한 삶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온하지 않은 어떤 그 역사적 그 역동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에 얼마나 큰 자극을 주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인류를 생각해요. 인류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온하다는 말이 되게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런 시간성의 개념에서 사실 그 교회 다니면 막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 개념이라던가 카이로스의 개념 뭐예요? 아이온. 카이로스 처음 들어. 아이온. 기회를 들어는 본것 창조해내는 같네. 시간 그 말씀.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다닐 때는 뭐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시간과 다른 뭐 하나님의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는 거라고. 아. 책을 볼 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책을 저는 이 책을 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보고 싶긴 했는데 뭔가 언제 봐야 되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딱 돼서 봤는데 이제 약간 정보 없이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를 이제 추천해 주시면서 15분 도시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15분 도시가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이런 걸 생각했는지에 대한 거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거대한, 저희가 느끼기에 너무 거대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15분 도시는 언제 나왔지? 아, 그렇게 여러 번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5번째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보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닌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봤죠.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가, 남들은 어떻게 봤나 이랬는데 그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보다, 내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15분 도시를 갖고 올 줄 알았어. 이제 물어봐야지 앞에서 하고. 좀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그냥 그런 선언과 자기가 질문과 있는, 그런 뭐 인사이트. 그런 인사이트를 좀 다 이렇게 뿜어내는 책인가 보다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봐야겠다. 근데 제가 뭐 도시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 책 중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이런 글을 잘 쓰시고 본인도 잘 되고 이 책 자체는 퀄리티가 되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1인 출판사 아닙니까? 맞아. 정혜 씨. 어떻게 이런 책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런 느낌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런 늦게 내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그거 같아요. 직접 좀 전해드려. 처음에 운효님이 와가지고 여기 정혜 씨 트위터 보고 하세요. 정혜 씨 보고 우리 정혜 씨 보고 아. 이 정혜 씨냐고 물어봤어요. 이전에 첫 번째 이름 조금 달랐는데 약간 뭐뭐 정혜 뭐였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정혜 정혜 씨 정혜 씨 출판사 들어가고 트위터에 계속 싶어서 계셨거든요. 블로그도 진짜? 있어요 여기. 아 블로그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셨네. 그 책 중에는 좋았어요. 이 책. 나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다고 되게 써놨네. 그래서 이 책이 나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한다. 많은 진심을 여기다 많은 나의 일기장에는 좋은 말만 있다. 많은 도시 그리고 되게 많은 도시가 언급되고 많은 수치가 언급되고 지표가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 그리고 되게 몇만이 사는 어떤 도시 이런 것들이 뭐 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 그리고 이러면은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지고 막 인간들이 NPC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구성하는 것들이 상상되고 막 이래서 되게 좋다. 그래. 왜 좋은지 알겠어. 나도 그 부분 좋았거든요. 네. 왜 좋았냐면 내가 수치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어떤 도시를 평가할 때 되게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아요. 리처드 세넷이. 그래가지고 난 그게 늘 불편했어. 리처드 세넷 네가 뭘 안다고 이 도시에 몇 년을 살아봤어? 라고 마음속으로는 늘 이런 마음을 하고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책을 읽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평가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공식적인 데이터로 제시. 그게 도시를 다 말한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은 자기의 되게 개인적인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나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소들이랑 수치들을 막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좋은 도시라는 거에서 정의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하는 것 중에 그런 구획 때 장소의 국한이나 구획이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는 게 도시작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여기 내용 중에 공간들이 많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아이러니함. 왜냐하면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집이랑 회사가 나눠져 있어서 집은 계속 비어 있고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쓸 동안 이건 비어 있고 항상 좁다고 하는데 용도 너무 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 되게 공간적이라든지 되게 작은 공간, 작은 건물도 되게 생각해볼 문제다. 도시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가 되게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 여기 써 있네요. 저는 그게 15분 과거에 내가? 도시에서 그 6챕터에서가 사실 저희 거의 모든 핵심이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시간 개념이 테일러리즘이나 도시의 어떤 밀도나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막 근접성이와 연결이 이동하는 문제가 엄청 중요해지고 인간은 점점 노예화되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인간은 고립되고 개체화되고 개별화되고 이런 상황을 시간도시 계획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크로노토포스랑 토포스? 토포필리아 이 두 가지가 장소를 장소를 어떻게 입에 안 붙어 크로노토프. 크로노토피아 그게 그거라면서요. 이렇게 크린토피아. 아침에는 이걸로 쓰고 학교를 낮에는 이걸로 쓰고 저녁에는 그런 개념 얘기하죠. 주말에는 뭐 교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른 차원의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성 개념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고 또 하나가 토포필리아가 장소에 대한 애착을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공간을 사랑하고 이 도시와 커뮤니티에 이렇게 정착하고자 하는 그 기억을 충분히 맨 뒤에 후기를 보면 알도로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이 부분에서는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그런 장소에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인류에 기반한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리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결국 앞에서부터 쭉 도시사를 쭉 훑어주는 거예요. 제국의 시대에서 도시 시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더 뒤에 가면서 그러니까 15분 도시는 사실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 비형적인 거대 도시나 이제 메갈로폴리스 이런 개념을 얘기하면 너무 밀도가 이건 말도 안 되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집중화된 것을 분산시켜야 되는 다중심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된다. 약간 그래서 자전거 좀 타고 차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차가 불편하다고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좀 걸어 다니고 뭐 우리가 조금만 하면 환경의 문제나 기후의 문제나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편으로는 되게 철학적인 내용부터 되게 실천적인 내용들까지 이렇게 연결은 돼 있어. 어려운 책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다가 이 책이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도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좋은 입문서다 이런 생각은 그럼 다른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지키와 거주하기 같은 거 뭐라 읽기 그러지? 전에 유저세 디자인 최신 업데이트된 현대 도시에 관한 거의 유일한 책. 네. 우리 이때까지 읽은 진짜 책. 현대 최신 도시. 최신 거. 진짜 네, 현대 진짜 도시. 현대 사실 도시에 세넨만 해도 나이가 많고 그쵸, 제이제 옛날 폭스도 와 이 시대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봤다고 이거지 우리랑은 너무 다르긴 맞아요. 한데 너무 미국의 또 사례들도 옛날 거.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은 또 되게 기후 위기에 대한 그쵸, 얘기만 맞아요, 있어. 맞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도시에 섞어가 쓰고 하는 책은 거의 이때까지 읽은 책 중에는 진짜. 이랬던 거 이 책에 제가 이제 정치가 이름 2명을 썼는데 한 명은 오세훈이고 한 명은 트럼프였거든요. 나도 트럼프 엄청 많이 트럼프 썼어. 어디서요? 1인 아니, 그러니까는 자동차 이런 그 이거 트럼프 얘기네. 약간 그래서 제가 트럼프 이거 언니 아메리카노 똑같은 건데 통했어, 막 약간 엄청 비판하는 거 있는데 막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도시가. 맞다. 트럼프. 도시적인 거에 대제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 무지에 의해 전파되는 모순. 이게 지금 도시 향유권에서 뭔가 이 경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그게 트럼프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대전원에서 상당하기 짝이 없다. 그런 맞아 말을 맞아. 봤는데 덕분노에서 판표가 됐어. 그 어원마저 너무도 문제적인 개념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나서다니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약간 뭐 이런 얘기 있었어. 세계 시민주의를 상대하는 투쟁. 맞아 그 부분.
민주적인 풍비주의에 개념을 맞서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진짜 너무 뭔가 좋고 그랬던 게 2장부터 5장까지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도시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기후위기는 우리가 아는 문제를 짚어줬고 복잡성은 이 사람이 어쨌든 복잡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도시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 도시를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만 한다. 그래서 도시 향유권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답고 싶어서 도시에 왔는데 자기다울 기회가 오히려 도시에서 없어지고 도시에서 난 더 소외되고 불평등해지고 이게 맞냐 이런 인간답게 살려고 왔는데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도시도 도시가 이렇게 거대 도시가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대도시화 세계도시화 되면서 소외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딱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이 문제의식을 한 장씩 다 풀어서 얘기해 준 게 너무 와닿았고 근접성까지 이제 근접성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전들을 다 정리를 했다면 대전항과 유비쿼터스에서 내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바뀌면 돼를 좀 제시해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전항에서는 그래서 소도시들이랑 비교하는 게 있었잖아요. 대전항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서민 얘기, 영토 개념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지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거했던 문제들을 30분 이거 안에는 다 다시 재배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 유비쿼터스 도시 이게 스마트 도시 얘기하는 게 되게 막 엄청 변혁적인 개념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왜냐면 모든 시민이 이걸 동등하게 누리는 거에 여기는 초점을 두는 거니까 저는 이분의 비전이 결국은 여기 있다고 봤었거든요. 서비스 디자인이랑 뭐였죠? 서비스 디자인과 도시 공공 서비스를 엮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근접성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유비쿼터스 도시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 한데 이거를 나는 데이터화해서 사람들이 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바로바로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까지 그 왜 안 이달거 시장이 이거를 차용했는지도 이해가 되고 근데 생각보다 물리적인 연결점이 해법을 있어. 제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전한 이런 데 네. 보면 더 이상 도시는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되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재배치를 해야 되지. 네네. 개발 아니야. 우리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래서 지점에서 거짓말 저는 하는구나. 저의 어떤 가치관하고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그 개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개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발을 하지 않고 물리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뭐 열어주는지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약간 저는 안티 개발자라서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여기서 제가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 보면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상적인 도시라는 거 없고 도시는 계속 바뀌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이상적인 도시라는 어떤 상이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약간 저 여기서 이제 하트 쳐놓은 제가 책 읽다가 너무 좋으면 또 하트를 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인류의 뭐 약간 이런 지점인 거예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서문에 여기 16페이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고 맞아. 슬래시하고 인류애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류애에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은 않은 존재가 존재가 되는 것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근데 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 이거 되찾을 수 있을까?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인류애 회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하트를 쳐놨었고 그러니까 도시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은 일정 부분 인류애가 훼손된다는 거죠. 이 전제 이거 쭉 읽어보면 도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류애 다 상실 그러니까 상태잖아요. 도시 현상의 폭발적 팽창으로 탄생한 세계 도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 인류애를 되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점점 디스토피아가 어쨌든 팽창하면 팽창은 디스토피아다.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해야 될 거는 도시를 정리해야 되거나 더 개발해야 되거나 이게 아니라 이제 디스토피아가 되는 게 막는 거라는 게 큰 개념도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팽창하면 우리가 이미 디스토피아다. 너무 팽창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린 디스토피아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종 부분 디스토피아 같아요. 이 질문이 너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디스토피아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약간 또 저는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해요. 우리 왜 우리는 거대의 도시를 매일 향하나 제목이 뭐였더라? 네, 그런 제목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그냥 디스토피아의 어떤 그냥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출근만 하면 인류애를 상실하는 그러네. 거잖아요. 버스에 매달려서 가는 게 디스토피아죠. 그게 어쨌든 90년도에 보면은 진짜 웃긴 장면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책 진짜 생각났거든요. 전현우랑 하신 거지. 이동의 잘 시간을 엄청 빼앗기고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그 문장 때문에 엄청 많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137쪽에 보면 근접 생활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 되는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여기다 되게 약간 빨간 테이프를 탈이동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그런 깨달음이 또 맞아. 내가 그냥 이동이 힘들고 길에서 시간을 많이 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거가 어쩌면 내 개인의 문제 혹은 내가 예를 들어 먼데 회사를 다닌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의 밖에서 생각하면 진짜 그런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저도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 없이 시간을 그냥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시간은 이렇게 쓰이는 거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대한 질문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랑도 연결되잖아요. 내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지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다. 그 말도 진짜 한 번도 그 질문을 안 하고 도시에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러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정말 좋았다라는. 근데 저는 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늘 이 도시가 불행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되다니 막 이렇게 그런 거랑 그래서 돈천동 살 때가 좋았다는 게 7분이면 작업실에 갔거든요. 진짜 이 어떤 15분 도시가 아니라 진짜 10분 도시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이 책이 읽으면서 계속 좋았던 게 이 책 제목이 살 권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그 103쪽에서도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하는 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되게 좋았던 게 192페이지 보면 도시가 아니라 도시에서 삶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도시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도시의 형태가 어때야 되고 여기가 어때야 되고 근데 도시에서의 삶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그게 어때야 되는지 상상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건 아닌 것 같고 밖에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국 그 대안을 뭔가 상상한다거나 이러지를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려는 이런 분들이 있고 실제 그 파리의 시장이 이렇게 합쳐져서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낸 그게 너무 보고 싶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막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근데 또 그 시장이 여자였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여기 뒤에 무슨 여성 건축가가 아니라 여성 정치가라나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한 우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여자가 있다니까 또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파리 가보고 싶다. 파리 가서 현장 오세훈도 가보는데 너도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건축가들이 도시를 설계할 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설계할 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집에서의 아침과 저녁을 생각하고 낮과 저녁 그리고 뭐 평일과 주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240쪽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에서 계절도 뭐 리듬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다섯 번째 쪽인데 네 번째 쪽부터 주중과 주말 같은 하루라도 낮과 저녁 따라 양상이 다르고 때문에 시간 도시 계획에는 변화를 수용하고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어렵지만 공간과 시간의 수렴을 회복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 이상을 뜻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시간 건축이 그런 의미인가? 뭐 그런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결국 공간이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공간을 바라보는 그
그 패러다임이 확 전복되는 그 근대 이후의 그 건축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시간의 개념이 결국 도시에도 들어가고 그게 우리 일상의 시간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게 하는 도시 안에 사는 개인이 근데 그것이 상호 연결되는 주체적인 그 연결 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다가 이제 이렇게 친한 친구가 그 어디지 독일의 작은 소도시인 그 뭐지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곳이 있잖아. 프라이부르크에 몇 달 살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야 거기 뭐 지하철도 없고 불편하지 않아? 했더니 그 아주 생짜 시골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그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했나 갔다 온 거예요. 어학연수를. 근데 왜 프라이부르크가 되게 좀 좋은 도시라고 하던데 너는 그런 거 몰랐어? 그랬더니 아 그냥 불편해. 그러니까 멀리도 못 나가고 완전 깡촌 시골이야.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을 볼 때 뭐 차가 있어요. 마트도 가고 할 때는 어떻게 가? 자전거 타고 근처에서 사다가 먹고 차가 있는 사람이랑 주변에 이웃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큰 거 사러 갈 때는 아 그래? 그럼 친하겠네? 그렇지. 친하지 엄청 친하지? 거기 몇 명 안 사니까. 나도 근데 그 얘기를 쑥 지나가면서 하는데 되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트를 갈 때 옆집 사람이랑 같이 되게 친하니까 우리 같이 마트 갈래? 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태워서 픽업트럭 같은 거 이제 타고 같이 장을 봐서 온다? 아, 우리는 그냥 다 자기 개인화된 그 트럭, 개인화된 자가용을 타고 마트를 가서 개인이 소비하고 개인이 잔뜩 엄청난 걸 사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일상들을 되게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가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친숙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거기 스테이했을 때 그 독일 할머니가 엄청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외국인인데도 그런 이렇게 인종차별 없이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잘 대해줘서 지금 생각나서 가보고 싶다고. 근데 그 도시가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불편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기억하는 그 친구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의 불편함이잖아. 우리가 시간을 맞추면서 기다려야 되잖아. 얘랑 가려면 내가 당장 필요한 게 바로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최적화된 그런 시간의 최대의 절약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게 제일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색할 수 있잖아. 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이웃에 어울려 살면은 이상한 사람도 좀 맞춰가고 약간 모난 사람도 주변에 있고 이런 거를 견디면서 살 그 에너지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불편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큰일 나고. 네. 도시의 규모가 크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울 사람들이 특히 악한이고 자기밖에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보다 규모가 더 작은 도시에서는 똑같은 나라일지라도 분명히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지방에서 요즘은 엄마 잘 안 오셔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와서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점점 야 여기 사람들은 왜 웃지도 않고 저런 다 표정을 그리고 이렇게 더 빨리 걸어? 약간 서울 사람들 이렇게 빨리 걷는 네. 거. 지하철에서 왜 뛰는 거야? 나도 뛰어야 되나? 우리 남편 처음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근데 서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의식 못하고 그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딱 들어가면은 그 전에 살았던 도시는 작았으니까 일단 유모차에 애랑 눈을 맞추고 웃어주거든요. 인사를 하거든요. 눈을 맞추는 인사를. 우리 애들은 당연히 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관심 받을 준비. 관심 받고 나보고 귀여워 미치겠다 이런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한테 쌍둥이니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든. 너무 상처였겠다. 나 나 이뻐해줘 이러고 있는데. 안녕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 싫은 상태니까. 인간이 싫으니까. 근데 이게 천만 도시에서는 사실상 그냥 진짜 힘든 게 아닐까. 인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우리가 그걸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 달 거 제가 들어봤어요. 녹음한 거를 들어보고 쭉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부터도 나부터도 지금에서 조금의 불편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을 읽고 이제 이 도시에 대한 책을 읽지만 여기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만 만약에 당장 에어컨을 우리는 이제 여름에 매일 틀어야 되는데 더워 죽겠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2번이라도 틀지 말라 그러면 우리 그거 버틸 수 있을까? 단지 지구를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못할 것 같잖아요.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리한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더 개선되려고 그러면 2가지가 있다. 한 개는 그냥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예를 들면 북유럽에 가면은 뭐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자전거 타게 하고 애들 무조건 걷게 하고 그냥 정책적으로 냈다 그냥 그렇게 하게 하는 세계에서도 방법이 규제해야 된다고. 네, 하나 있고, 2번째는 이제 그 정윤 씨가 하는 전략이 저는 옛날부터 되게 유심히 보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게, 자본주의적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젊게 사는 거, 노화하지 불로. 않는 그 어떤 본능 있잖아. 불로장생했고. 불로장생했고, 그리고 뭐 아름답게 자기 젊음을 계속 지키고 싶은 그 욕망을 이렇게 살살살 끌어와가지고 너네 이렇게 하려 그러면 더 사실은 좀 차도 덜 움직여야 타고 돼. 뭐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왜 누가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서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도파민이 있는 다른 걸 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요?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다른 습관을 끊으려면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기만 하면 얘는 안 해. 이빨이 아플 때 배를 세게 타요. 내가 이걸 잊어버려. 나 걷기도 싫은데 내가 걸으면은 젊어지고 예뻐진다고? 내가 이거에 대한 욕망이 더 크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것들이 걸어 다니시는 건가? 젊게 살려고. 맨발 신발 벗고 이 들어가고. 전략, 개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편리함을 절대 희생하지 않아.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뭔가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뭐 움직이고 15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움직여도 모든 걸 갖다 주는 맞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맞아. 쿠팡이랑 컬리가 있는데 과연 도시가 뭐 이렇게 걸어가서 뭘 장을 봐오고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한국 사회는 이미 너무 편리하다. 네, 그래서 솔직히 정말 저 언제 한번 그때 너무 더워서 나가기 싫어서 저 비마트인가 비마켓인가 뭐 그거는 안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더운 날 못 나가겠어서 써보고 진짜 너무 만족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달료 뭐 이런 거를 뭐 얼마라도 이건 주겠다 막 이러면서 정말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걸 한 번 맛들인 이거 안 맛들이겠다고 하고서도 그렇게 이렇게 막 너무 감동했는데 그 주변에 아기를 키우거나 그러니까 진짜 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게 떨어졌다는 걸 지금 발견했을 때 바로 갖다 주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너무 많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게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 앞부분에 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고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그래서 한국은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변화는 저는 정책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11시에 주문한 걸 내일 아침 4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건 거기에 혹사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럼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그런 노동은 안 돼. 그러면 그 서비스는 없어지는. 근데 또 그거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짧은 기간 동안 뭐 임금을 더 받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노동이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런 가치죠.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그 시간에서 그 시간까지 인간이 노동하는 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를 제한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더 이득 보는 사람도 있죠. 많죠. 그걸로 뭐 돈을 좀 더 버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런 노동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과로사로 쓰러져서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치관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은 안 돼. 이러는 것처럼 이런 거는 인권에 바라는 거야. 안 돼. 뭐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 나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절대 쿠팡을 못 끊어. 근데 어떻게 나라의 정책적으로 안 돼서 그냥 그게 안 돼 버렸어. 어쩔 수 없지 뭐.
한 이틀 전에 미리 생각해가지고 주문하고 급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까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주말에 슈퍼가 아예 그냥 문을 안 열고 주말에 여는 거는 라이센스를 사서 이제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조그만 슈퍼만 있단 말이에요. 편의점처럼 좋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주말에 슈퍼가 안 열어?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간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미 돼버리니까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사는 거지. 네. 근데 정형화 관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너무 편리하게 돼서 저도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너무 빨리 도착하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로 우리가 이동 시간이라든지 주입되는 게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또 되게 많아서 시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서서히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데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도 거의 무슨 PC방 셧다운처럼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거고 이게 역 그라데이션을 해야 하는 거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책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펼칠 때 지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게 되려면은 이것도 굉장히 서서히 역 그라데이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역 그라데이션 돼야 되는 원동력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인류에 대한 사랑. 네, 그래서 그냥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중심 가치가 있어야지.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16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생각하면은 너무 그런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라.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떨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면 내 주변에는 그렇게 깨인 사람도 많고 완전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필터 버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알고리즘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아예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말고 이제 그냥 점점 그런 표본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적인 수준, 이 자본이나 시간 외에 효율성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수준, 그런 거에 대한 확장성,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그라데이션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업그레이션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더 한 거는 막을 수 있잖아. 멈출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그 뒤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기회였다. 맞아. 그래서 저는 최근에 느꼈던 게 옛날에는 밤 11시, 12시 돼도 갈 때가 되게 많았는데 카페도 막 24시간 하고 근데 많이 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한 8시만 되면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닫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학습한 거죠. 근데 동시에 수요도 줄어든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치. 뭔가 뭐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워라밸 막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었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막 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 뭐 비단 뭐 가게 문제 뭐 연애 안 연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뭔가 이런 식의 위협이 탁 이렇게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항상 기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시가 다시 새로워지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재난의 상황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불경기라던가 세계 공황? 안 돼, 개혁령? 그 불야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밤새 한다고 외국인들이 와서 놀랄 정도로 그랬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런 어떤 반문화 같은 것도 좀 많이 변화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자면 그런 식의 그리고 뭐 끝이야. 아니 왜냐면 그런 트리거처럼 저는 정치에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다 매몰돼서 우리 그래서 자본주의 리얼리즘 할 때 지금 최순실 정국보다 더 심각한데 촛불 들고 나간 사람 아예 없잖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정도로 트리거를 이 정도로 버튼을 눌러주니까는 지금 다시 다 모두가 뉴스만 보기 시작했잖아요. 약간 그래서 코로나 정도에라 그래서 진짜로 정치에 다시 다 찾아보고 이 사람이 했던 말도 다시 다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기후가 점점 나빠지다가 확 나빠져서 아예 밖에도 못 나가게 되거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역주행하게 되겠죠. 이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 이런 맥락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정신 다 차렸잖아요. 진짜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각성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반대 같이 느껴지는 게 여기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어쩌죠. 인용문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출간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지나고예요. 아, 코로나 상황 중에 쓰신 책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23년. 코로나로 이제 그 오히려 15분 도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근접성 이런 게 더 인식이 제고됐다 이렇게 거기까지 이 시점이 멈춰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때 오히려 그 전에가 불야성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 대학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오히려 더 그 해외 여행 수요나 뭔가 좀 노는 거 아니면 새로운 뭐 힙스터 문화 이런 게 오히려 더 그 보복 소비 뭐라지 억눌려 있다가 폭발한 네. 그게 더 커졌다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체감하는 도시의 삶은.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시점까지만 해도 이런 뭔가 대이동 이런 게 좀 축소되고 재택근무 활성화되고 이런 거에서 약간 희망을 보신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책 희망적으로 끝나요? 결말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에 코로나 뒤에 맨 때 뭐 마지막에. 이런 재택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도시에 뭔가 완전 다시 다 되돌아가고 있긴 하잖아요. 희망적으로 끝나 이 책은. 그래서 오히려 막 줌 너무 불편했다, 그런 원격 그런 소통하기 힘들었다 이러면서 다시 해서 뭐 주간 회의 이런 거 돌아가고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런 역반발심 그런 게 생긴 상황,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 그게 궁금해서 이 이유는. 진짜 네. 옛날에는 저는 그냥 그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카페나 이런 게 여는 시간이 확실히 짧아졌는데, 전에는 되게 다양한 장소에 그래도 좀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랑 약속 잡을 때 가는 데가 정말 한정돼 있고, 그 되게 인증된 곳만을 간다라는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을 얼마를 쓰는 건 별로 이제 상관은 없고. 인증된 곳? 공간이나 리뷰나 이런 게 공간, 좋고. 메뉴 모든 게 완벽해서 내 시간을 쓸 친절하고. 만한 거. 네. 그러니까 모든 하나만 게 별로도 엄청. 수치화 돼가지고 네, 다 네, 네. 판단에 들어가 버려서 그 아닌 게 무가치해져 버리고, 그냥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도시에서 맞아. 쏠리는 목석이 사람도 가려진다. 그게 정말 그 SNS가 네, 이분은 네.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코로나 네, 그 네, 시기를 SNS가 극화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 안에서만 만나고, 저는 여기 책 보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랑 같이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저는 되게 도시에서의 삶을 잘 누리고 싶은데, 그게 그 요즘 인류애가 좀 있거든요. 인류애가 있는데 그걸 나눌 데가 외롭지 없어요. 않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렇게 사람들 보면 막 세상은 살만해. 왜냐면 아니라 그 되게 사람들한테 말 걸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쵸. 낯선 이들한테. 그게 근데 타인을 존재하게 네. 해주잖아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애착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제안해 준 거는 되게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중산층을 자기가 사는 곳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왜냐면 중산층이 떠나면, 지금 저는 동에서 중산층을 있게 만들어야 여기서 이제 소비가 있는데 카페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김밥집도 없고. 어쨌든 그런 그런 동네들을 보면서 중산층이 일단 있어야 되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저소득층한테 가족 같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게 전 또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랑 중산층이 이렇게 혼합돼서, 용도도 혼합 얘기하시지만 이런 계층도 혼합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5분 도시를 만들려면. 저는 옛날에 15분 도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관심 많아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부자 도시는 당연히 15분 도시 할 수 있겠지. 강남은 15분 도시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 있고 편리한 게 다 역세권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면목동 얘기해서 그렇지만, 면목동이나 진짜 막 강북이나 다른 지하철이 막 연결되지 않은 삼각산동 이런 데면은 15분 도시 하면 손해예요. 일자리가 나는 저기 있는데 나는 못 나가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니까.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런 비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나 이제 그 시장이 얘기한 게,
그 도시에 그러니까 그 15분 도시 30분 영토 안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걸 자기들이 우선순위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15분 도시의 목표는 평등한 걸 만들기 위한 게 제일 큰 탈중심성이 제일 큰 다중심성이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더 지금 우리 도시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사는 곳의 가치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제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전 중산층 아니지만 중산층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추세가 아닌 것 같아서 살기 두려운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 터전을 잡고 싶은데 여기는 20년 뒤에는 너무 인구 소멸일 것 같다 이런. 주거 정책만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주거였는데 이제 사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거 되게 주거 비용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거 비용이 낮아서 그쪽은 살만한 곳인데 지하철도 괜찮고 근데 이제 우리는 도시에 살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걸 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는 지원을 그쪽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 많고 돈 많고 목소리 큰 애들한테는 다 몰아주잖아요. 맞아요. 거기 사람이 많고 얘기들이 많이 맞아, 나오니까. 근데 맞아. 어르신들 뭐 그냥 더 나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면 그 목소리를 내질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게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구 단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단이가 다른 나라로 비교하면 한 도시 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어, 예. 그리고 사실 그 정도가 우리한테는 15분,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구의원이나 구의 국회의원이나 걔네들하고 쇼부봐야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그 주변에 거기를 이제 담장을 없애고 뭐 상업 시설을 뭐 하고 뭐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선거철마다 거기에 이제 그게 그거 있잖아요. 박정희가 고도 제한을 걸어놔서 발전이 안 되고 뭐 그래서 이게 뭐 막혔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거기가 막혀 있고 공원을 문을 닫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건데 그걸 자꾸 열려고 하는 그 되게 개발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거 시민으로서 한마디를 해야 되나 뭐 그때 그런 선거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는 너무 스케일이 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뭔가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스케일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구에서 어쨌든 이 지역에 되게 낙후하고 그런 주거지가 있을 때 여기를 재정비하고 싶은 욕구가 늘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야 훨씬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고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하면서 볼 때는 구 정도 단위를 움직이는 힘은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을 우리가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 맞아. 시장에서. 두 번째는 이 도시 이제 우리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정비되도록 이렇게 몰아내고 들여오는 거.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들의 동력을 좀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잘 사는 게 오히려 당신한테 좋은 거라는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구가 오히려 그 구청장을 갈아치는 것도 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표가 너는 좌우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거 사인이 연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따릉이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했었잖아요. 오세훈 됐을 때. 그래서 안 건드렸잖아요. 따릉이를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고 저는 그 어린이대공원 새벽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체육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만약에 뭔가 그게 막혀 그럼 그분들 난리 날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국 내가 무슨 뭐 배드민턴 동아리를 못하게 했어? 이러면 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두환 때 생활체육을 표 결집을 위해서 엄청 잘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사실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 나왔던 게 그 재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구는 재원은 참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몰리면 뭔가의 어떤 자본이 끌어들여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단계 모르겠는데. 구획부 빈뿐인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서초구나 강남구는
돈이 너무 많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돈이 그렇게 들어올 데가 없는 구들은 없죠. 맞아요. 뭐 건물을 짓거나 거기서 뭐 공장이 돌아가거나 기업을 이래야지. 유치해야 돼. 기업을 유치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랑구는 어떻게 이렇게 음. 되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건 결국 시 단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시 단위에서 네. 전체적인 이걸 보고 돈을 보내줘야 그거는 해야 될 것 이제 같고. 그러네요. 파리에서 15분 도시 할 때 제일 낙후된 지역에 먼저 재원을 넣은 그쵸.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문재인 때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생활형 SOC인가? 네네네. 그거 할 때 또 다른 데들은 왜 우리 내가 낸 세금 갖고 그렇게 쓰냐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왜 그쪽 동네에다 해주냐 뭐 이런 것도 비판도 많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비판을 하는 놈을 비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세금 거둔 건데 근데 이 논리가 안 통하는 사회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거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 일단 신축이 있어야 그 신축에서 나온 기부 체납이나 그런 뭐 현금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게 시에 50 가고 구에 50 오는데 여기 신축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쨌든 강남엔 계속 신축이 있고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그 돈이 구에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강남이나 이런 데 오게 되고 알아서 진짜 사람들의 그 반기를 사더라도 계속 이걸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그렇게 말하나 봐요. 이제 구청장 무슨 뭐 네. 연설이나 뭘 인사말에 가면 어떻게든 종상향을 이루어내겠대 이 일대에. 진짜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건물주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상관없거든. 종상향이 되든가 말든가. 그 여기 건물주가 몇 명 되겠어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단 말이야. 그 이제 종상향이 될 수 있는 뭐 이런데 그런데 한편 구청의 이익과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거기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자기네들도 이제 돈이 들어오고. 세수가 더. 정부된 도시 강남이나 뭐 여의도 CBD나 뭐 이런 데 아니고서야 그런 종상향을 해서 민간에게 이익이 떨어진다는 사업은 당분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수지가 안 나요. 시행사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생기면 또 옛날에는 2008년부터 18년까지는 시행사 너무나도 시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내가 돈이 흘러 넘쳐서 주변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개발은 아니지만 요 구획 침대는 어쨌든 요 주변은 내가 다 좋게 해줄게 개발하면서 이제 그게 유효했지만 이제 그런 게 그냥 이제 망상이에요. 이제 약간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돼서 사실상 봤을 때 진짜로 뭐 이제스에서 뭐 용산 어디 개발해서 뭐 낮은 상가 같은 거 개발해서 뭐 주변에 뭘 하거나 뭐 박물관 같은 거 하거나 뭐 서리풀 수장고 같은 거 지으면서 뭐 그 정도의 사업 아니면 뭐 의미가 안 남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근데 뭐 다 바로바로 습득하겠을 거 없겠네. 사실 그들이 바꾸고 있잖아요. 도시의 그 모습을 그들이 빨리 습득을 하면은 그렇게 개발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하려다가 이걸 털어버리는 그런 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뭔가 개발로 바뀌는 동력은 많이 줄어드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잘 어떻게든 개선해서 살아야겠다가 되니까. 개발 동력은 완전 없죠. 근데 그 시나 구에서도 이 동력이 꺼진 지가 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구에 약속하는 거는 스카이라인을 아직도 올리면서 개발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그 3선, 4선, 막 7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끝났죠. 약간 개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뭘 좋게 하나를 상상하는 힘이 진짜 필요한 시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201페이지 보면 도시의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경험하고 시운전해보고 새로운 발견에 이르는 방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에서 약간 주인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도 정말 뭐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막 뭐 말도 안 되게 막 알고 보니 캐보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약간 이분의 그 복잡계와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이 도시에 진짜 다 얽혀있는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변수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그런 방식이 거기지만 결국은 뭔가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그 주인님이랑 블랙 배터랩 맞나? 다크메터를 다크메터를 네,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가 변화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겠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 사회가 그런 방식을 그건 다 전문가들 막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건데 서로 싸우고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런 게 방법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멋지네. 많이 멋지네. 이러면서 끝났어.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처음에 조금 그랬던 게 시작하는 말부터 이제 리처드슨에서 머릿말로 일단 시작했어. 그 다음에 에드가 머랭이 했던 말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진짜 그걸 한 두세 장 넘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앙리 르페르브가 뭐 얘기하길 뭐 그리고 이탈로 칼비노의 한 뛰어난 글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 도시 이거 약간 소설 같은 거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되게 특이해. 이거 되게 특이해요. 나 몇 장 보다 말았는데 어쨌든 이 책 그리고 갑자기 그 유명한 사스키아 사센이 말하길 약간 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되게 대단한 얘가 얘기하면 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나는 누구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부터 막 에드가 모랭이 말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약간 이래서 약간 아 너는 누군데 그런 분이니까 비건축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르비제는 말했다. 그러니까 그런 소르비제가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건축가서 말했는데 내가 공부를 몰라. 마지막 말까지 헌사하고 마치잖아요. 알도로 씨한테 헌사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근데 알도로 씨가 나와서 난 너무 반가웠어 이 책에서. 네. 아니 여기 엄청난 인물과 체크리스트가 진짜 많이 나와서 읽어볼 맞아요. 책이 되게 많이 리스트가 나왔고 영화도 많이 나왔고 어쨌든 저는 그런 레퍼런스 많은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근데 그게 다야. 약간 처음에 너무 그래서 약간 김이 쭉 빠지고 히트와 빌이 우리가 리처드 세넷이 정의한 되게 중요한 걸 생각했는데 이미 있는 거였나 이미 앙리 르페부르가 이미 빌이라는 거는 뭐 라틴어에서 그냥 물리적인 거였다라고 이미 정의가 돼 있었던 거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짓기와 거주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제 그 얘기를 잘 풀어낸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뭐 한 게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단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빌 그런 것도. 자체는 원래 있었고 시태도 있었지만 이걸 짓기와 엮어서, 거주하기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렇죠. 그걸 보자고 보자고 다른가. 그거를 그렇게 지켜 보자고 쓴 거지. 그 사람 발명한 게 아니죠. 정리한 거. 정리한 거죠. 여기도 근데 그 도시의 뭐 4가지 요소 어쩌고 뭐 약간 체크리스트를 만들 만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영감을 받아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책을 자세히 쓰면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좋은 얘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애라도. 이런 정치하면 또 변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있고 계속 해야지. 이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정치가가 딱 있어요. 여기는 그게 너무 이 사람은 계속 연구하고 네. 연구하다가 정치하면 또 현실을 모르네 뭐 이러면서 욕먹는데 현실 아는 사람이랑 이렇게 착 맞아서 바꾼 게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그 파리시 고문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런 전문가가 진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근데 돼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철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뭘 위해서 이걸 하는가에 대한 정치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 인간 자체가 철학이 있어야 돼. 그런 여기 그 조수용 씨 요즘에 책 낸 조수용 씨. 이제 그분이 항상 브랜드 얘기할 때 형태, 기능, 가격 그 세 개의 삼각형이 있고 그거를 피라미드로 만들어준 게 철학이잖아요. 맨날 그거. 그래서 그거 너무 질리게 얘기해서 참 저거 지겹다 얘기했는데 아 그래 모든 거를 모든 걸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결국 그 매거진 맨 뒤에 나오면 맨날 그림 있어요. 형태와 기능이랑 그게 뭐에 적용해도 돼요. 그 브랜드에 적용해도 되고 건축에 적용해도 되고 인간의 삶에 적용해도 다 되는 건데 어쨌든 뭔가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철학인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도시라는 것도 항상 납작한 삼각형만 그리고 있는 거죠. 형태, 기능, 가격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과연 그게 철학이라는 게 현실의 그 삼각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서울해법 다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해법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건축가 학생들이 건축과 한 학기를 맡아서 졸업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사회 문제나 여성 문제를 건드려야지 상을 받을 것 같으니까 큰 대지를 선택해서 그런 거를 조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스케일 100분의 1로 돌아와서 작은 집을 만든다.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어쨌든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분석이나 철학적인 걸로 사실은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짝기인데 우리가 맨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맨날 근데 저기 안 들어보셨죠? 리처드슨에서 했던 거나 무슨 책이든 우리 토론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짝이 안 맞는다. 이러는 현실을 적용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 괜히 괴리가 어쩌나. 있다. 괴리가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철학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일관성이라는 것이 일관성 갑자기 기분이 빠졌어. 나는 웃는 줄 알았어. 무시는 지금 철학까지도 필요 없다. 왜? 무슨 철학이야. 철학은 학자들이 갖고 있는 거고 일관성이 있는 정신이나 물리적인 걸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조언해줘도 되고